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요즘 국민의당 상황이 심상치 않죠.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 때문인데요. 국민의당은 거듭 사과하며 후보나 지도부의 개입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면에 배후가 의심스럽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 대통령의 쾌속 질주 속에 지지율 추락을 거듭해온 국민의당으로선 큰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만 그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의 민심도 조금은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당을 위기로 몰고 간 이 사건의 파장과 또 향후 전망을 호남을 그 중심에 놓고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의 당내 진상 조사를 맡았던 분이죠. 이건태 국민의당 기획조정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천성권 광주대학교 경찰 법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고요. 그리고 유창선 정치평론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 또 먼 곳에서 또 함께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뭐 주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 위기의 국민의당 이게 주제인데요. 오늘 검찰이 제보 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전 최고위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을 했죠. 뒤에서 바로 또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또 했고요.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4일 그때 바로 국민의당이 이 진상조사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이건태 위원장께서 이제 이 조사단의 또 책임을 맡으셨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만났고 또 안철수 전 대표 또 만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결론은 일단은 이유미 씨의 단독 행위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먼저 20대 총선 때 호남 지역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23석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주셨습니다. 네. 이번 대선 때도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한테 안철수 후보한테 30% 정도의 지지를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음이 이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당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당은 이 사건을 6월 24일 날 일부 당 지도부에서 알았고 6월 25일 날 안철수 대표가 알았고 당에서 알자마자 그다음 월요일 날 6월 26일 날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께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유미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6월 26일 날 저희 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부터 이제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당의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내놓은 결론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상조사단을 만든 것은 그래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려면 우리도 사안을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이 증거 조작 자체는 이음이 단독 범행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성 당원이 혼자서 어떻게 이 증거를 조작했겠느냐, 당에서 누군가가 지시했거나 당 차원의 기획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총 13분의 당 지휘부부터 관련 당직자들을 조사를 다 했고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건데
이번에 검찰에 그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결국 조작 자체는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진상조사하고 결론이 같고, 다만 이제 이준서 전 최고가 이유미의 조작 사실을 어느 시점에서 알았느냐, 예.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준서 전 최고는 6월 25일 날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5월 8일 날 이유미 씨로부터 이준서 전 최고한테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그게 사실을 얘기하면 당이 망한다고 하니 미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또 몇 시간 후에 이준서 최고가 이유미 씨한테 이 사실이란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유미 씨가 사적인 대화의 일부를 알려준 건데 이게 너무 크게 보도돼 가지고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준서 전 최고가 어느 시점에서 알았는지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진상 조사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준서 전 최고가 구속이 됐는데 저희 진상 조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진상 조사할 때 이유미 씨는 구속돼서 저희가 말을 들을 수가 없었고 네네. 또 이준서 전 최고의 핸드폰은 압수된 상태라서 저희가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자체 조사 내용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검찰의 뭐 수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질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또 대표가 사과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보면서 역시 뭐 지지를 많이 했던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30%의 지지를 보였던 호남, 그렇죠. 뭐 충격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시중에 또는 어떤 그 민심들 어떻게 지금 우리 교수님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나오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압도적인 지지 아니었겠습니까? 총선 예. 당시에 광주는 8석 모두를 예. 석권하고 호남에서 23석. 사실 그 누구도 지역의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마저도 예상 못한 그런 압도적인 결과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민들의 실망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역민들의 이런 실망한 민심 저변은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배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마치 그 지난 탄핵 정국에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민의당의 이제 제보 조작 사건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그동안에 국민의당이 그렇게 목소리를 키웠던 새 정치인가 이런 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고요. 사실 뭐 지금 뭐 제보 조작 사건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보고 갈 부분은 뭐냐 그러면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그리고 특히 총선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총선 이후에 뭐 나름대로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은 안 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던 부분들 몇 가지 변수는 있죠. 물론 총선 때 관계에서 그 리베이트 사건이랄지 물론 법적으로 이제 무죄 확정을 받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탄핵 그리고 촛불 전국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줬던 그 어떤 모습들 그리고 대선에서의 상당한 어떤 무력함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당내 안고 있는 어떤 당내 계파 간의 어떤 계파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안고 있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에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이 사실 뭐 우리가 염증이 있는 데다가 소금을 뿌린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내 그 진상조사 관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이제 국민의당의 모 국회의원분들 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체 진상조사 결과 조사가 잘못되면은 우리 당이 2번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구속까지 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의당이 2번 이상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당이 어떤 최대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었던 점은 지역민들에게 안겨준 그 실망감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민심이 사나워졌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그 실망이 크다는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거,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씩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한 자릿수 또 심지어는 아주 일부의 조사이긴 하지만은 자유한국당에게마저 0.1% 포인트로 뒤지는 상황 이렇게까지 돼버린 어떻게 보면 역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유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지율이 이제 그 정도로 추락했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의 신뢰가 뭐 붕괴 상태에 직면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의 뭐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검찰도 뭐 그렇게 그 부분은 판단했습니다만 어떻게 집권을 하겠다고 이제 경쟁에 나섰던 공당이 그런 조작된 거를 아무런 검증의 과정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그렇게 덜컥 발표했는지 이 공당으로서 어떤 그 신뢰가 붕괴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은 또 검찰 수사나 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게 1차 발표 때까지는 다들 몰랐다 하더라도 이우미 씨 제외하고는 네. 그 이후 대선 기간에 정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랐는지 이준서 전체 고위원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 검찰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법원 판단까지 구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검찰 수사 확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또 새로운 내용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결국은 고비가 저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이제 내놓을 결과들 이런 게 이제 어디까지 더 나올 게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텐데 정말 존폐의 위기에서 지금 비대위 체제가 어떠한 고강도의 혁신 정말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놓을지 아니면은 또 이제 8월 말에 있게 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들어설 새 지도부가 정말 국민의당을 황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뼈를 깎는 각오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아마 그런 거를 거치면서 이 붕괴된 신뢰 예. 회생이 가능할지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위기의 심각성을 좀 말씀하셨는데 뭐 위기는 진행형이고 또 앞에 지금 전망도 사실 불투명한 것 같아요. 우리 공 교수님 역시 지금 이런 상황의 위기를 한번 조금 진단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본질이랄까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그렇게 기대가 과연 국민의당에 대해서 컸나 조금 네.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정치적 기대와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총선 때 높았던 것이지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컸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결과를 놓고 봐도 호남 지역만 국한했을 때에도 6대3 정도의 비율로 투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실망할까? 제가 보기엔 실망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지 막 안타까운 실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표를 주었던 30%의 유권자들은 안타깝죠. 자신이 한 선택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실망한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미 그럴 거라고 예단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를 줄 것도 별로 없겠지만 과거에 기대를 가지고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것으로 완전히 돌아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여실히 있다. 이것은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와도 연관이 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굉장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하셨지만 8.7%에서 다시 11.3%까지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자유한국당 지지의 변동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지역에 최소 10%에서 20% 정도 되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실 어디 갈 바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는 민주당으로 가지는 않는 표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정의당 지지는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거 구도가 됐을 때 정의당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보다는 민주당과 보수정당 어느 한 정당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 지역에서 다시 조직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국민의당에게는 기회는 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지금 이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고 쇄신할 수 있다면 기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본적 좌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뒤집어서 위기의 심각성은 상당 이상일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역시 뭐 이런 일련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분들은 역시 지도부,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비대위 체제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뭐 곧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는 좀 상당 기간 조용하다가 이제 오늘에서 이제 그 사과를 했죠. 그래서 뭐 실기를 했다,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지적들도 막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물론 뭐 무죄로 끝난 아까 이야기했던 리베이트 사건 그 당시에 발표를 하고 나면은 또 당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건태 위원장께서 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오늘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국민들께 또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입장 표명이 늦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최초로 알려졌을 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유미 단독범인지는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서서히 이제 윤곽이 잡혔는데 그래서 이게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대선 후보로서 입장 발표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 점이 있다. 그런 점이 있는 사건, 좀 특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입장 발표 시기가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 그리고 본인의 한계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것은 본인이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성찰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실 대선 패배가 있고 당에서 대선 평가위원회하고 혁신위원회가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과까지 참작을 해서 안 대표가 어떤 이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특단의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안 대표한테 좀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일단 뭐 시점상으로 보면은 좀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가 좀 늦었다고 봅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그 초기에 곧바로 당시 그 후보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무겁게 사과하는 모습. 그거를 좀 우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안 전 대표 얘기는 좀 검찰의 그 진상 확인, 이게 좀 윤곽이 드러나야 자기도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이제 설명입니다만은 뭐 서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국민들한테 무겁게 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맞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아쉽고요. 다만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뭐 본인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오늘 통감하는 얘기를 이제 꺼냈고 또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이를테면 이제 근신하겠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당사자는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까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아예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요구도 있습니다만은 뭐 직접 그 책임의 당사자는 사실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이 뭐 이제 의무적인 뭐 이렇게 강요를 할 성질은 좀 아닌 거로 보이고요. 아무튼 뭐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몰랐다 하더라도 뭐 몰랐겠지만은 당시 후보로서 갖는 이 정치적 도의적인 무한 책임 이거는 걸머지는 모습을 오늘 이제 보인 게 좀 늦었지만은 그거는 좀 이제 맞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뭐 저도 이제 그 안 전 대표의 이제 오늘 사과 부분하고 관련해서 뭐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회를 또 놓쳤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물론 신중하게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이제 행위를
주된 행위자였던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안 전 대표하고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안 전 대표의 제자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인재 영입 첫 번째 1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도 그때 당시에 다른 대표가 영입을 했다거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아니고 본인이 영입을 하고 자신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사과를 조금 두 번 나눠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 유창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 말미에 그러나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자신의 어떤 향후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오늘쯤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저는 그 예, 시점의 유효성 문제는 앞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이 늦었다, 뭐 더 그렇죠. 일렀어야 한다고 네.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오히려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전면에서 사라져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손학규 의원이 지금 아무런 역할이나 책임 있는 말들을 하지 않고 있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장병환 의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공명선거 장병환.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사실상 뭐 조직적인 개입이 드러나면 뭐 사퇴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어쨌든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예요. 전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너무 앞으로 내세워서 책임을 한쪽에 모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실무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선거 라인이지 후보가 이 선거 운동 조직을 관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은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 곧 이 실무 라인의 핵심이었고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이분들은 되게 조용히 합니다. 그렇군요. 전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민심이 굉장히 사나운 것도 지역 이제 유권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으로 사실 그간에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가장 뭐 이렇게 그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유창선 박사님이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국민의당이 그간에 안고 있었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방금 공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이러한 지난번 리베이트 사건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뭐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당 내부에 어떤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이 부재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민심이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런 유사한 뭐 사고가 생겼을 때, 일이 생겼을 때 보면은 뭐 다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주요 당직자들이 뭐 김무성 대표부터 포함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좀 이제 연출적인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요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지도부가 석고대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공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입장 표명, 책임 통과 문제도 어떻게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만 그냥 바라보는 당에서도 다 떠넘기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이제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 그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정말 이 검증에 책임이 있는 그 라인들 이쪽은 아직까지 나타나서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 안 후보만 다 국민들이 주시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좀 아직은 물론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사죄를 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석고되지 않은 모습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미약했던 거 아닌가. 이 후보 한 사람한테만 다 넘겨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예. 이제 저희 당에서 오늘 이제 안 대표께서 사죄 입장 표명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당 차원에서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도 이게 사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당에서도 예컨대 뭐 당에서도 책임 물을 부분은 묻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발언이 있었죠. 그런 정치적인 절차는 곧 이어질 걸로. 예. 아까 뭐 지적한 말씀이 좀 맞습니다. 그렇게 그 실무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런 자세들에 좀 지적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잠깐 이제 전망을 조금 그렇다면 사태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검찰이 수사를 좀 확대해 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고 진행이 됐을 때 마지막에 이 검찰 수사로 잘 종결이 되고 그럴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차제에 뭐 드러날 건 다 드러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망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다른 것들 좀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누가 특별하니 뭐 기대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그걸로 종결되기를 기대하실 테고. 그 이제 지금 6월 26일 날 이유미 씨가 구속이 됐고 7월 11일 날 이제 어제 신병이 확보돼서 이준서 전 최고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준서 최고를 기준으로 하면 최장 20일이 이제 구속이니까요. 그게 7월 30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준서 전 최고를 구속한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사는 검찰이 거의 지금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곧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일부 소환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가급적 신속히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서 그 이제 마치 검찰총장인 것처럼 이제 미필적 고의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고 그게 또 이번에 공교롭게도 영장에 이제 그런 이론이 법이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국민의당이 긴장할 상황은 좀 당분간 좀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뭐 구속에 따라서 수사 확대 쪽으로 뭐 가닥을 이제 잡은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 일관되게 자신은 이제 최근에 알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거는 미필적 고의 혐의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1차 발표 후에는 이제 알았다 하는 이쪽의 검찰의 판단에 좀 손을 들어준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거는 법원의 이제 재판을 통해서 뭐 가려지게 될 그런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이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어디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또 추가로 이제 영장 신청이 또 있을 경우에 조사와 함께 어디까지 또 법원이 판단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여기서 지금 일단락이 됐다고 자신하기는 대단히 좀 현재로서는 어려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긴장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은 됩니다. 뭐 뇌관이 모양새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게 굉장히 분수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되신 분이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미, 이준석 그리고 김성호 전 의원 전 의원하고 또 누구 김인호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유미 씨 동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윗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가 김인호 그 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윗선으로 과연 갈 것인지 물론 이제 집권 여당인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몰고 가기를 할 거는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부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시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김성호 전 의원이나 김인원 변호사 이 두 분은 정말로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검찰이 조사해서 뭐 결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까 이제 공정한 수사를 검찰한테 바라는 것은 저게 작년에 이제 저희 당의 리베이트 이른바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 실무 책임자인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되고 7분이나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 생각은 우리 주장이 있는데 이쪽 한쪽 측면을 안 봐주는 겁니다. 검찰이. 반대 측면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관계 하나가
이쪽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고 이쪽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면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결국 1, 2심 다 7명이 전부 무죄가 됐는데 저희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수사를 제발 검찰이 해주기를 네. 촉구를 합니다. 예. 근데 예. 이건태 변호사님, 이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로서 생각하실 때 그게 검사가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직업적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압력이 있을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솔직히 시청자들 좀 궁금할 궁금한데. 것 같긴 하네요. 이제 검찰은 이제 기소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입장이 다르면 변호인의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은 저희가 우려하는 게 추미애 대표가 거듭 3번이나 걸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고 또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사안에서 공교롭게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공정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죠. 지금 이 사태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상황도 살펴보고 전망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뇌관은 살아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쟁점들을 조금 궁금한 점들 이야기를 또 계속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요즘 시끄러웠던 고리 자르기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머리 자르기라는 말은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뭐 국회 일정 거부 뭐 이런 등등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곁들여지면서 뭐 특검 추진 뭐 이렇게 좀 반발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러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특검이 추진될 것 같은지 이런 전망도 곁들여서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당의 태도 이 부분에 바른다고 본지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 만한 것인지 뭐 나름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특검의 전망까지 조금 이어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야기가 누가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게 예. 그 교수님? 처음에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특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주선 의원 입으로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입으로 특검 얘기가 먼저 나왔고 예. 그다음에 박주선 의원 입으로는 부정적으로 그것은 이야기했죠. 뭔가 좀 네.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일종의 이제 이중 언어 구사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몸에서 일부러 두 가지 메시지를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민주당의 태도를 살핀 거죠. 또는 민주당의 선택을 넘겼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거기서 이제 강공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게 나오지 않고 잘하면 협조적으로 계속 추경 예산안도 이제 심의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잘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이쪽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선을 어디다 그을 것이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다른 야당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함께 갈 것인지 민주당과 함께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 선택해라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추미애 의원이 대표가 이제 강공을 던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건 저는 이제 결국 정치적 성격으로 변한 거지 네. 이게 이제 실무적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사건 자체는 아까 얘기처럼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100번 잘못한 사건이죠. 네. 그거에 관해서 뭐 국민의당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또 추미애 대표가 너무 나갔다는 또 생각이 이제 좀 같이 이제 들어요. 집권 여당은 또 이 전국의 좀 정상적인 운영, 특히 이 국회 운영 이런 거에 또 이제 열쇠를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위치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 뭐 현안들 지금 산적해 있고 추경 심사도 그렇고 또 지금 인사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도 있고 이제 쌓여 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국민의당을 굳이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거를 집권여당 대표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듭니다. 더구나 이 뭐 구체적인 뭐 혐의까지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당이 반발해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또 그 항의를 할 수 있는 또 구실 같은 거 명분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주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가 완전히 이게 아주 그냥 꼬여버려서 어떻게 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원내 지도부 쪽은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이 상황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제발 좀 자제해 주기를 내부에서도 요청하고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의 책임은 이제 법적으로 또 가려져야겠지만은 동시에 이 국회 운영의 어떤 정상화를 생각한다면은 좀 여당의 대표가 먼저 이거를 조금 푸는 물꼬를 트는
이런 또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생각은 그 부분은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특히 이제 호남 패권을 두고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정당 간의 경쟁에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이런 적이 과연 있었을까요? 지금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호남 인사들이 뭐 30% 가까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내준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으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나름대로 탄력을 받았을 때 좀 몰고 가자. 뭐 그런 이제 추 대표의 그런 의도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당의 이제 일부 의원이 좀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을 때 대개는 당 대표는 이제 좀 수습을 하고 봉합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모양새는 좀 빠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좀 저희 당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당론으로 사실 저희가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사죄를 드렸는데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 이 상황이 우리가 특검을 주장할 상황이 아니다 해서 특검 주장은 뺐고 이제 진정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 대표께서 6월 29일 날 이거 공작 게이트다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를 하셨고 7월 6일 날은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를 거명하시면서 이제 머리 자르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월 7일 날은 이제 드디어 지도부 미필적 고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영장이 지금 나오는 게 미필적 고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첫째는 협치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은 김상곤 부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에 참여하기로 해서 협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은 국민의당 죽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그러면 협치를 하고자 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건 협치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협치가 무너진 것은 추미애 대표,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건 적폐라고 규정해서 이걸 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새 정부가 해야 될 그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지금 반하는 태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검찰로는 이음희 조작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그 공정성에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러면 특검으로 문준영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이음희 이 조작 사건을 같이 해서 한번 보자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꼬를 틀려면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추 대표께서 사과하시고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작금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아까 그 추미애 대표 얘기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동시에 이제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이 여권 전체가 너무 좀 이 힘을 과신을 해가지고 좀 이제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좀 유혹이 좀 갈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이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이렇게 치명타를 입으면서 사실 야당, 경제 세력이 상당히 좀 지리멸멸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야 뭐 국민의 신뢰를 뭐 진작부터 잃어왔는데 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또 이런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경제 세력들의 그 힘이 대단히 지금 약해진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뭐 대단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정당성에 대한 과신 이게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인사 논란 관련해서 지금 두 사람이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조대엽 후보자하고 또 송영무 후보자 네. 두 사람 걸려 있고 야3당들은 다 아주 극력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의 중간에서 좀 절충안을 좀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는 별로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청와대 의중은 그 보도를 보면은 전원 다 임명 강행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절충 같은 것도 고려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꼭 야당의 발목 잡기만은 아닌데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후보자들이었고 그런 경우는 청와대도 포기할 부분은 하면서 가야 또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협치는 또 협치대로 필요한 거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조금 너무 이 힘의 불균형 속에서 또 이 청와대나 여당이 좀 과신하는 쪽의 국정 운영 이게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또 한편으로 듭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이 상황을 이렇게 계속 간다면 유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맥락과 연결해서 보자면은 상당히 좀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름 뭐 캐스팅 보트를 지고 뭐 다당제 의미 이것들 좀 살리는 쪽으로 운영을 이렇게 묘를 좀 발휘했던 측면도 나름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잘못하면 여당 이중대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이번에 지금 상당한 상처를 입으면서 그런 걸 강화하다 보면은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이 사이에서 상당히 길을 찾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들 하시는가요? 앞으로 국민의당의 어떤 행보, 진로 이 정당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 다른 정당과의 관계 속에서 제 목소리가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제 예, 목소리가 본질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한테서 안타까운 점은 자기 정당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당이니까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거나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 협력을 해야 되니까 한다거나 또는 호남에 많은 지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적으로 목소리를 찾다 보니까 네. 지금도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에 맞춰서 또 다른 소리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빨리 정체성 문제를 확정해서 정체성에 근거한 제 목소리를 낸다면 사실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가 커지는 세력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 뭐 그 정도 이야기 들었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파장이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복잡해지고 앞으로의 진로도 좀 불투명해지고 행보에도 좀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지역 정가도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또 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진행형인 상황에서 뭐 극소수지만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뭐 탈당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뭐 자치단체장 중에도 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국적으로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뭐 당시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테고 뭐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조정위원장님이시니까. 예. 이제 그 탈당 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 당에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6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대국민 사죄를 한 다음에 최근까지 입당과 탈당을 통계를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1,216명이 당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1만 9,969명 이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당이 이게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지방 의원이 한두 명 탈당하신 것은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셈법을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당내에서는 이제 혁신위원회하고 대선평가위원회가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8월 한 10일께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또 저희가 비대위를 매주 수요일은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는 군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조선소가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 같다. 큰 파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하게 보시는가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숫자 당원 증감 뭐 이거 말씀하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당원의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당장 1년 뒤로 지방선거가 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의원들하고 관계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당락이 자신들의 예. 입지하고 결정적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의 탈당 사태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지금 국민의당이 앞으로 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쇄신하고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당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에서 내년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탈당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입당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공천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여기는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럼 공천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이제 국민의당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가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해서 나가는 일반 평당원일 수는 있는데 공천 가능성을 노리는 사람으로서는 아직 계산이 아직 좀 더 이른 것 같아요. 이른다. 왜냐하면 네. 구도상으로는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항할 만한 정당의 존재가 뚜렷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아직 확실하게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좀 이야기를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역시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일각에서 혹시 과거 대선 전에도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 통합론, 민주당과 뭐 통합론 이런 어떤 정계 개편의 어떤 촉발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일각의 호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예, 저는 뭐 예. 의원들이 뭐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고 탈당하고 다른 데로 입당하고 그러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장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불안은 알고 동요들은 좀 있을 텐데 막상 나가도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 뭐 다시 들어간들 거기서 뭐 대접을 받겠습니까? 다음 의원들 같은 경우 뭐 다음에 공천을 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결국은 아마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그 내부에서 다 새로운 어떤 재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나 생각이 이제 들고 전 그렇게 봅니다. 이 국민의당이 이제 잘했든 못했든 국민의당이 뭐 이제 뭐 예쁘거나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다당 체제에 어떤 갖는 의미, 전 그거는 또 대단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대적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정당 정치도 다당 체제로 갈 필요성, 이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이 국민의당이 해체가 됐을 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또 보수 정당도 바른 정당이 또 자유한국당으로 흡수가 바로 될 거거든요. 이게 양당제로 가는 게 과연 정치 발전이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다당제는 좀 정착을 시키는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안철수 전 대표 사과 말미에 그런 얘기했죠.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얘기 덧붙이셨어요. 지역 민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그 압도적으로 뭐 압도적이라기보다는 그 의원 수를 많이 배출할 수 있게 했던 지역민들의 민심도 바로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야당이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이 너무 야당, 그 특정 야당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를 견제할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공감을 느껴서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제 지역 민심이 조금 실망, 배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낮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제 지방선거 앞으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민심도 조금은 또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자주 잘 바뀔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국민의당이 조금 대호각성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른바 정계 개편 가능성은 낮게들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예, 그 말씀하시죠. 직책상 여기 당내에 이제 여러 분들을 뵙지 않습니까? 이제 물어보고 상의하고 토론하는데 제가 만난 그 누구도 정계 개편을 얘기한 분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이제 한 30초, 20초 정도씩만 마무리 발언으로 이 상황을 풀기 위한 어떤 조언일까요? 한 말씀씩만 이렇게 해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뭐 유 박사님 하실래요? 예.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신생정당으로서의 한계 이거를 이제 국민들 앞에 정말 부끄럽게 다 이제 드러내버리고 이제 말았는데 결국 앞으로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지는 국민의당 하기에 달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에서 새로 태어나는 모습 그런 걸 보였을 때는 또 국민들이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런 노력이 제대로 없을 때는 정말 완전히 이제는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정말 어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정 교수님?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당의 여건은 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좀 제대로 잘 안 갖춰진 상태.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야 되는데 또 새로운 인물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 공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네. 그 신뢰를 얻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경험한 국민의당이 바짝 긴장을 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 책임이나 다른 책임과는 다르게 의외로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는 배제해야 되지만 실수를 범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의당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에서 오늘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네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정치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섬김, 정직, 정의, 또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거짓과 사실, 또 정치적인 이득을 의도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현실이지만은 그럴수록 더욱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변명 또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패권 이것들은 모두 바른 정치의 정상화 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